우리 아기 좋지? 집으로 가자. 눈보라치던 겨울밤, 시장통 국밥 배달을 하던 여자는 선앙당 아래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합니다. 아기 곁엔 피 묻은 쪽지와 이상하게 값비싸 보이는 옷가락지. 그날 여자는 선택합니다. 가난도, 손가락질도, 세상의 멸시도 이 아이 앞에서는 전부 견뎌내겠다고. 그리고 20년 후 세상은 그 선택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기해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죠. 설악산 자락 및 시장통에서 국밥을 배달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작은 시장통의 국밥집 주인 옥분은 여전히 일어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옥분은 밤을 새우는 것이 일상이었던 여자였습니다. 새벽 서너 시부터 불을 켜고 장국을 우리고 소의 뼈를 고아서 국밥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국밥 한 그릇이 시장통 가장 싼 끼니였고 저소득층의 따뜻한 밥 한 끼였으니까요. 옥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국밥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없었습니다. 옥분의 남편은 벌써 5년이 넘게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여인, 옥분. 그 여인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새벽별 아래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옥분이 절망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결코 그럴 리가 없었죠. 옥분은 국밥을 끓이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통 곳곳을 돌며 국밥을 배달했습니다. 한 그릇에 1,500원, 아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해진 가격이었죠. 그것도 때로는 외상으로 해주곤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얼굴을 보면 외상장부에 줄을 그었던 거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그 외상을 받으려고 옥부는 또 하루를 더 일했고 또 하루를 더 버텼던 것입니다. 옥분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뜨거운 물과 국자가 만든 물집들이 터졌다 새로 생기기를 반복하며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그 손가락들은 마치 나이 많은 할머니의 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아직 28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내고 있는 젊은 여인이었던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옥부는 국밥 배달을 마치고 시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자꾸만 산 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불러내는 느낌을 받은 것처럼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눈송이들이 차곡차곡 땅을 덮어가고 있었죠. 그 눈 속에서 옥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옥분의 눈에 낡은 선앙당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오래된 신앙과 전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녕과 행운을 빌던 곳이었죠. 선앙당 아래. 거기서 옥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대기였습니다. 하얀 포대기가 나무 아래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포대기 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전율이 시작되었죠. 그 아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살이 거의 파랬다고 해야 할까요? 유리처럼 투명해질 정도의 차가움으로 이미 아기의 입술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죽기 직전, 아니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확실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그 아기에게 다가갔죠. 손가락 마디가 굳은 그 손으로 아기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 옥분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아기의 곁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피 묻은 쪽지였습니다. 살려만 달라는 글귀가 흐릿한 필체로 쓰여 있었죠. 누군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귀를 써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옷가락지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절로 금빛이 나는 옷가락지였죠.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가락지는 왜 이곳에 버려졌을까요? 옥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옥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내렸습니다. 여름 옷은 벌써 치워진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죠. 옥부는 아기를 포대기에서 꺼내어 자신의 따뜻한 가슴팍에 안겨 넣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천지신명님, 이 아이는 이제 제 목숨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의 거친 손마디에 아기의 미미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던 것은요. 얼어붙어 가던 아기의 몸에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미약하지만 확실하게 울음을 터뜨렸죠.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옥부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에 끼운 옷가락지 쌍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은 채로요. 그리고 옥부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던 여인에게서 아들 하나를 둔 엄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밤새 아기를 정성스럽게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기를 담그고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아냈죠. 아기의 피부에 묻어있던 눈과 추위의 자국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따뜻한 옷으로 아기를 감싸주었습니다. 낙지만 세심하게 빨아둔 가장 깨끗한 옷말입니다. 옥부는 밥을 지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였죠. 아직 먹을 나이는 아니었지만 옥부는 몸을 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만 옥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요. 옥부는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이라고 불러야겠다. 하늘처럼 높이 나는 아이가 되라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옥분의 아들 하늘은 이제 발랑발랑한 머리카락을 흔드는 5살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보통의 5살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죠. 옥부는 국밥 장사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장부였죠. 매일 아침 옥부는 어제의 계산을 확인하고 오늘의 수지를 맞춰보곤 했습니다. 그 장부 위에는 외상 금액들, 팔린 국밥의 그릇수, 그리고 벌어들인 돈의 합계가 촘촘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느 날부터 그 장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12그릇을 팔았는데 이건 10그릇으로 적혀 있네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다시 들었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어제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지적한 게 맞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늘은 더욱더 신기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옥분이 어떤 계산을 물어보면 하늘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정답을 말했습니다. 복잡한 곱셈도 나눗셈도 더 나아가 어려운 계산도 모두 척척 해냈던 것이죠. 하늘아, 16 곱하기 15는 240입니다, 엄마. 하늘은 한 번도 손가락을 세거나 무언가를 적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대답했죠. 시장의 상인들이 이 아이를 점점 더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장부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면서요. 그리고 하늘은 모든 상인들의 계산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은 숫자,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숫자를 보면 귀신처럼 모든 것을 알아낸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신기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재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하늘만이 가진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부는 알아챘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이 아이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아이의 천재성을 묻혀두면 안 된다. 옥분의 가슴에 뜨거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옥분의 얼굴에는 현명한 어머니의 빛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늘은 이제 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아이였죠. 하지만 학교는 하늘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배우는 속도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으니까요. 옥부는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학원입니다. 우리 하늘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야겠다. 하지만 이 결단은 옥분에게 새로운 무게를 더했습니다. 학원비는 결코 싼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옥분은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그렇게 옥분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3시, 아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부터 국밥을 끓이기 위해 손을 움직였죠. 솥뼈를 고르고 국물을 우리고 야채를 다지고 계란을 완숙으로 삶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가 되면 옥분의 국밥 가게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에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가게 중 하나였죠. 오후 1~2시부터는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은 국밥을 담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 시장통 곳곳을 누볐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공장으로, 사무실로. 그 국밥은 외판원들의, 건설 노동자들의 점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심은 누군가의 생명력이 되었죠. 하지만 옥분은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하늘이 학원비를 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가장 큰 불안감은 따로 있었습니다. 옥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시장을 다니며 국밥을 팔 때 그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죠. 혼자 아들을 키우는 여인. 미혼모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실까요?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낙인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 아들을 낳았대. 남편도 없이 혼자 저렇게. 아비 없는 새끼, 나중에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말들이 옥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해졌죠. 그리고 하늘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해지기도 했습니다. 옥분의 가슴에 피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멍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의 살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죠. 마치 그런 식으로 옥분의 영혼이 상처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부는 그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가슴을 펴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자신이 한 무언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 아이는 내가 받아서 내가 기르는 아이다. 천지신명이 내려준 아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옥부는 혼자였습니다. 하늘이가 숙제를 하다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옥부는 손가락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있었습니다. 옷가락지입니다. 그 옷가락지는 그날 밤 선앙당 아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천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 누가 이것을 놓고 간 걸까? 옥분의 손가락은 옷가락지를 빙빙 돌렸습니다. 매끄러운 그 가락지는 분명 어떤 신분의 상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값비싼 옥으로 만들어진 것이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그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 걸까? 옥부는 그 질문을 가슴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옥부는 그 가락지를 만지면서 하늘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아이는 자신의 천재성을 제대로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억울할 것 같다. 옥분의 무릎이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배달을 다니면서 무릎이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이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옥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골이 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옥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잘했어. 다음 시간에는 더 잘할 거야. 하지만 학원비 앞에서는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 같으면 더 일했습니다. 밤에 다른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옥분의 몸은 말라갔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눈빛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아이를 위한 것이다. 이 아이가 성공하기 위한 거다. 시장의 상인들은 옥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오늘 하늘이 학원 가는 거야? 네, 오늘도 다녀옵니다. 옥분의 대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놀라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이가 지나갈 때 국수를 사주었고 누군가는 반찬을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옥분의 그 눈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미혼모라는 낙인을 받으면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그 여인의 눈빛이었죠. 옥부는 여전히 그 옷가락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하늘이의 얼굴을요. 숙제를 하느라 이마에 주름을 잡은 그 어린 얼굴을요. 내 아들, 너는 나를 용서해 줄 거겠지?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던 그 밤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버렸고 누군가는 이 아이를 피로 흘려 도와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옥부는 그 아이를 받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내 꿈이다. 옥부는 그 밤도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락지의 주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옥분의 밤은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른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하늘이는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었죠. 그 사이 옥분과 하늘이는 시장통의 가장 유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함의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옥분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는 식의 존경으로 말이에요. 반면 하늘이는 숫자, 귀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죠. 하늘이의 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수학은 물론이고 국어, 영어, 심지어 과학까지도 모든 과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진정한 천재입니다라고 옥분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날은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점심 타임이 지나고 저녁 준비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죠. 시장통은 한산했습니다. 상인들도 한두 명씩만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의 입구가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그 자동차는 시장통이라는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터전인 양 자신감 있게 들어왔죠. 그리고 국밥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옥분의 국밥집 앞에서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백 회장이었습니다. 나이는 60을 넘어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 남자는 시장통의 모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상인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의 회장, 백 회장이었습니다. 태상그룹은 이 지역의 가장 큰 건설사였습니다. 그들은 시장 재개발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의 미래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백 회장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찰이었습니다. 옥부는 백 회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 특별히 인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처럼 백 회장은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백 회장의 시선은 옥분에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향한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계산대 앞에 앉아 있는 한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년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지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나온 어려운 미적분 문제였죠. 하늘이의 손가락은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정확히는 왼손으로요. 하늘이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왼손이 매끄럽게 펜을 돌리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이마에는 집중의 주름이 잡혀 있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백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하늘이의 바로 뒤쪽에서요. 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의 눈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늘고 길게 올라간 눈. 그 눈의 형태와 각도는
정확히 누군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똑하고 높은 콧날. 그것도 정확히 누군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왼손이었습니다. 왼손으로 펜을 굴리는 습관. 그 특이한 손의 움직임. 백 회장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적이 있었다. 바로 저 손 움직임이. 그것은 7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그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중년의 경영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백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는 은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은수는 가문 밖의 여자였습니다. 백 회장의 뜻에 어긋나는 여자였죠. 따라서 백 회장은 준호와 은수를 갈라놓아야 했습니다. 후계 구도 때문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준호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은수와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넌 태산그룹의 후계자 지위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준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가문의 영예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준호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준호는 은수를 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백 회장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준호를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은수를 멀리 보냈고 준호도 멀리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준호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준호는 죽었습니다.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후계 구도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 죄책감은 백 회장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은수도 사라졌습니다. 은수의 소식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미스터리였습니다. 백 회장은 한번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백 회장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준호의 아들이 아닐까? 더 정확히는 준호와 은수의 아들이 아닐까? 백 회장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 콧날, 그리고 왼손에 펜 굴리는 습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수는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가 기르고 있는가? 백 회장의 눈이 옥분을 향했습니다. 미혼모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국밥을 팔아 아들을 기르고 있는 그 여인을 말입니다. 백 회장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채로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결국 백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백 회장이 누군지, 왜 자신의 가게에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옥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옥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늘아, 오늘 문제 풀었어? 네, 엄마. 다 풀었어요. 좋아, 우리 하늘이. 그럼 먹고 쉬어. 옥부는 하늘이를 위해 따뜻한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을 떠담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끓이는 그 국밥이었죠. 하늘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학원에서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옥부는 옆에 앉아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 회장의 방문은 이미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백 회장은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국밥집에 대해 알아봐. 시장통의 국밥집. 미혼모가 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야. 비서는 물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아봐야 할까요, 회장님? 모든 것이다. 그 여인의 과거, 그 아이의 출생, 모든 것을. 백 회장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뒷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백 회장이 원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는 가능했습니다. 특히 한 여인과 한 아이에 대한 정보는 말이에요. 비서는 백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옥분이라는 여인은 7년 전 갑자기 이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아들의 출생 증명서는 없습니다. 미혼모로 등록되어 있고 아버지 란에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7년 전 그 겨울 이 지역의 산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은 은수라는 여인입니다. 자살로 추정되었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그 여인은 은수가 죽기 직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말인가?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옥분이라는 여인이 받아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 회장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은수는 죽었습니다. 자살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준호도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장통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살아 있었던 것이죠. 백 회장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한 가지로 모여졌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태상그룹의 일원이어야 한다. 백 회장의 결심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백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하들을 여럿 데리고 왔죠. 그들은 국밥집을 둘러싼 후 자신들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태상그룹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곧 이 모든 것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이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당신이 옥분 맞소? 네,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옥분은 당황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백 회장이 옥분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아이의 생모입니까? 아니면 보모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옥분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참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저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백 회장이 옥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듯이 물었습니다. 당신 손가락을 보여주실래요? 옥분은 이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백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의 손가락에 있는 물건을 본 것이죠. 옷가락지였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 회장은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옷가락지에 대해 알아봐. 태상그룹 가문이, 아니, 정확히는 종부에게만 내려오는 가업의 징표에 대해.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그 가락지가 누구 손에 들어있으면 태상그룹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비서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백 회장의 비서는 가문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종부에게만 내려오는 옷가락지. 그것은 태상그룹 가문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그 가락지를 지닌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태상그룹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가락지의 마지막 소유자는 준호의 아내였습니다. 준호와 혼인한 여인 은수였던 것입니다. 비서는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종부의 옷가락지는 은수님이 신혼 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 가락지의 소재는 불명입니다. 백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가락지는? 비서가 답했습니다. 현재 그 가락지는 옥분이라는 여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최근에 만나신 그 여인이 맞습니다. 백 회장의 입가에 흐릿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백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준호와 은수의 과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겨울밤 자신의 명령으로 준호는 은수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는 죽었습니다. 은수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품속에서 미혼모로 낙인 찍힌 채로요. 백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 이 아이를 태상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속죄를 해야 한다. 백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을 따로 불러낸 후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옥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 아이는 태상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준호와 은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종부의 옷가락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백 회장이 옥분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저 아이는 태상그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저 아이를 내게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백 회장은 돈 봉투 다발을 옥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생활은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이 아이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였습니다. 백 회장이 가진 절대적 권력 앞에서의 협박 말입니다. 옥분의 마음은 폭발했습니다. 7년 동안 흘린 눈물, 7년 동안 버틴 고통, 그리고 7년 동안 쌓은 모성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백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옥분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은 말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경꾸러지지 않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치 어떤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요. 그리고 옥분은 백 회장이 내민 돈 봉투 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다음을 예상했습니다. 옥분이 그 돈을 받겠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 가난한 미혼모가 재벌 회장을 거역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돈을 국밥 국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확 하는 소리와 함께 수표 다발이 뜨거운 국물 속으로 들어가갔습니다.
국물에 적신 수표들이 국밥 위에 떠다녔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부를 상징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아니,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 그리고 그녀의 매서운 눈빛, 옥분의 입술은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습니다. 옥분은 백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모성애였습니다.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습니다. 마치 선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옥분은 백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 인생 사시겠다고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였습니다. 옥분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 새끼 젖댈 때 당신은 어디 있었고?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노가 담겨 울려나왔습니다. 이 아이 숨 넘어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소? 옥분의 목소리는 이제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일손을 멈추고 옥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와서 핏줄 운운하며 가로채겠다고? 옥분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내지른 외침이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모든 눈물과 고통과 희생이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의 외침을 들은 시장의 상인들이 일어섰습니다. 가재도구를 들던 상인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야채를 다루던 상인이 도마 위에 칼을 들었습니다. 생선을 팔던 상인이 물고기를 집던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이 옥분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옥분은 그들의 외상값을 용서해준 여인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은 무엇보다 정직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백 회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 시장을 없애려는 자였습니다.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앗아가려는 자였습니다. 이 시장의 기억과 전통과 관계를 모두 부수려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옥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를 선택했던 것이죠. 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반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권력 앞에서 이런 식으로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가난한 시장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말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처음일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옥분은 백 회장의 방문의 의미를 하늘이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이에게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옥분은 하늘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운 듯이요. 하늘아, 내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앞으로 힘들 수도 있어. 아주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옥분은 하늘이의 눈을 봤습니다. 엄마는 너를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알겠지? 하늘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천재 아이가 그렇게 무언가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뭔가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찾으시던 뭔가? 옥분은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알겠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눈에도 어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터져나올 차례라는 것을요. 하늘이가 잠든 후 옥부는 주머니에서 옷가락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에 끼웠다가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옥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걸 남겨뒀을까? 누가 이 아이를 버렸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났을까? 옥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옥부는 미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옥부는 오직 현재만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내일 아이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들이 옥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부는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잃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 그 질문에 옥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옥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옥부는 어제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국을 떠담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눈은 자꾸만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백 회장이 올까? 옥분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백 회장은 돈으로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까요? 법적 수단을 쓸까요? 옥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진실을요. 그것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국밥은 그날도 역시 정성스러웠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그 외침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언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옥분이 힘내. 우리가 있어. 상인들의 그 말은 옥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옥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다짐의 웃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우린 이겨낼 거야. 그 일이 있은 후로 하늘이는 자주 혼자가 되었습니다. 학원에 가면서도 집에 와서도 말이에요. 천재 아이의 머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나를 원한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엄마를 계속 괴롭히면 엄마는 더욱 고생할 것입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이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저 재벌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하늘이는 옥분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네, 우리 하늘이. 옥분은 하늘이를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옥분의 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옥분이 놀랐습니다. 겨우 7살의 아이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저를 할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슴을 누군가가 집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늘이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 엄마는 더 이상 힘들 일을 안 해도 돼요. 엄마는 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늘아, 넌. 옥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겨우 7살인데 자신의 엄마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늘이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뭔가 좋은 조건을 달아주세요. 할아버지가 날 원하시는 만큼 엄마를 더 귀중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재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죠. 옥부는 하늘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놔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옥부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정말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옥부는 백 회장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 곁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백 회장과 옥분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장소는 고급 카페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선택한 장소였죠. 옥분은 낡은 옷을 입은 채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옥분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백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에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옥분이 말했습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만들어주세요. 백 회장이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뭔 말인가? 옥분이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은 당신의 이용 가치가 있는 아이입니다. 천재 아이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천재 아이가 많을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붙들어 두려면 아이의 어머니인 저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동기가 될 거거든요. 백 회장은 옥분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겠다. 하늘이가 떠나는 밤이 왔습니다. 옥분과 하늘이는 한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아, 약속 들어줄래? 네, 엄마. 넌 저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 정말 열심히. 그리고 나중에 커서 넌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돼야 해. 알겠지?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 거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항상. 옥분은 하늘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옥분의 집 앞에 들어섰습니다. 하늘이는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가봐도 돼? 옥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제일 잘 나가는 아이 되어서 돌아와. 하늘이는 옥분을 껴안았습니다. 7살 아이의 팔로 옥분의 목을 안았습니다. 그 품에는 7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옥분의 집을 떠났습니다. 옥분은 그 차를 보며 섰습니다. 세단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시장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옥분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성장했습니다. 옥분은 이제 국밥을 끓이는 것을 넘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백 회장의 지원으로요. 옥분은 국밥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시장에 일하던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공부였습니다. 옥분은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신장과 경영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의 정상에 올랐을 때 자신도 그 옆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아들의 어머니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가 매주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옥분에게요. 엄마, 이번 시험에 1등을 했어요. 엄마가 약속한 대로 제일 뛰어난 아이가 되고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엄마. 그 편지들을 옥분은 모두 모아둬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읽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옥분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여러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개발 압력, 대형마트의 등장, 온라인 쇼핑의 급증, 모든 것이 시장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 그리고 하늘이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투자하면서요. 옥분은 이제 시장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의 아들이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그 주머니 속에 옷가락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가락지는 여전히 옥분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옥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이제 곧 만나겠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시 함께 할까? 옥분은 아직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요. 그리고 옥분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27살의 젊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상그룹의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의 친척들이 계속해서 반발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이는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된 아이였습니다. 옥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 노력했던 20년 동안 하늘이도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사명을 위해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날 태산그룹의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 회장의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그룹을 공중분해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룹의 미래, 직원들의 생계, 회사의 사회적 책임,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백 회장의 큰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현재 이 그룹은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를 끌어내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분할해야 합니다. 각자의 몫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회의실이 소동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20년의 준비가 담긴 그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논의를 다 들었습니다. 하늘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여러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지난 20년간 태산그룹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했습니다. 백 회장의 친척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회사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놈이 감히. 우리가 너를 키웠는데.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하늘이는 들리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백 회장의 아들 준호와 은수가 죽었을 때 그들의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서요. 그 아이, 즉 나를 찾지 않으려고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늘이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존재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기억했으니까요. 하늘이가 주주총회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이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마치 선언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태산의 자본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태산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시장통에서 국밥 한 그릇을 팔아 나를 먹여 살린. 하늘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늘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나는 김옥분 여사를 태산그룹 재단의 이사장으로 추대합니다. 시장통의 라디오에서 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옥분, 미혼모라는 낙인으로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태산그룹 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입니다. 옥분은 국자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더 공개해야 합니다. 화면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7년 전 내 아버지 준호와 내 어머니 은수가 죽었을 때 그들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은 은수를 죽음으로 몰았고 준호를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늘이가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의 항변은 불가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한 명씩 백 회장의 친척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이 자신의 죄책감과 만나 그의 마음을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태산그룹 건물의 위에서 본 서울시가지, 그리고 그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시장통,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늘이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이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태상그룹 CEO 하늘 회장, 부정부패 적폐일소, 그룹 최초 여성 재단 이사장 임명, 미혼모 출신 옥분 여사, 태산그룹 재단 이사장으로 화려한 귀환. 20년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다 국밥 장수에서 그룹 이사장까지 신문사, 방송국, 모든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였으니까요. 기자들이 옥분을 보도하기 위해 시장통으로 몰려왔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분의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옥분 이사장님, 감회가 어떠신가요?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국밥을 끓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람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이사장님, 당신의 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자랑스러운 건 그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장통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을 잊지 않았어요. 옥분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의 지원으로 시장은 변했습니다. 낡은 가게들이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게의 영혼은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옛날의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영웅, 미혼모라는 낙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어버린 그 여인을 말입니다. 사무실 창문에서 본 서울의 야경. 하늘이는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로부터 받은 것일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것을 끼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준 것처럼요. 하늘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엄마와 함께 살 시간이 왔어. 하늘이의 눈에는 결단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복수와 보상이 끝난 뒤였습니다. 하늘이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고급 세단을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제주로 향했습니다. 왜 제주였을까요? 옥분이 지난 몇 년 동안 국밥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조용한 제주의 한 마을에서 작은 국밥집을 차린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그곳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검은 세단은 제주의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검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 눈 오던 밤처럼요. 하늘이의 마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함께 살 차례입니다. 하늘이의 차는 제주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전히 옥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50을 훨씬 넘은 나이이지만 옥분은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태상그룹의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들이었습니다. 옥분은 국자를 멈춘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을 말입니다. 하늘아.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걸어갔습니다. 옥분을 향해서요. 그 걸음은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리고 하늘이는 옥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가 주머니에서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선앙당 아래에서 나온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엄마. 하늘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하늘이는 옥분의 손가락에 그 옷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은 것처럼 이제는 다시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성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이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만들겠다고. 저는 그것을 했어요.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이제 하늘이가 옥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는 국밥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을 지어놨어요.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게요. 옥분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내 아들. 그래도 난 가끔 국밥을 끓고 싶어. 내 손으로 끓인 국밥. 그것이 좋아.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서 끓으실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그리고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하늘이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옥분이 하늘이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뭘 미안해? 넌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아. 하늘이가 옥분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아버지 준호가 그렇게 했을 것처럼요.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이와 옥분의 머리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 겨울밤처럼요. 선앙당 아래에서처럼요. 하지만 이번 눈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번 눈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번 눈은 분리가 아니라 재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눈은 모든 고통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면 8. 새벽으로의 전환. 날이 밝았습니다. 제주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옥분과 하늘이는 국밥집의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옥분은 하늘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공부했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옥분이 어떻게 시장통에서 버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놔줬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어. 그건 하늘이가 옥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값이라는 거야. 옥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70년 가까운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넌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실천했어. 그래서 난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하늘이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한이 이 순간에 녹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후
옥분과 하늘이는 제주의 조용한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국밥을 끓였고 하늘이는 여전히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이 아이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이라는 것을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하늘아, 천지신명님이 준 넌 정말 귀한 아이야.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천지신명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은 엄마예요. 그들은 선앙당 아래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눈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